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때 아닌 종묘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문체부가 소송을 벌여서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최근 문체부 장관 국가유산청장에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개발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냐는 관측이 야권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병민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언뜻 얘기하다 서울시와 문체부 소송, 국가유산청 소송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서울시 네. 그 소송 결과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나왔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 방문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 들어선다면 종묘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할까 걱정된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 4구역이 폐허처럼 방치되는 게 서울시 모습, 그 모습이 맞는지 또 종묘 어울리는지 되물었습니다. 자,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 보시기에 김민석 총리의 종묘 현장 행보 어떤 지금 스탠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의견을 보태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 언론을 보면 네. 총리 정치 행보를 사설 칼럼 형태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여당 문화재 이슈를 만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운동 하나라는 지하에 사설을 게재한 언론사도 있고요. 네. 김민석 총리의 아쉬운 처신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자 칼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묘에 관련된 문제를 진정으로 좀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면 국가유산청장, 네. 또 문체부 장관, 국무총리 이르기까지 너무 이 이슈를 정쟁처럼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이슈를 조금 더 어떻게 정말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정쟁으로 끌고 가서 뭐 내년 지방선거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약간 의심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지금 정무부시장 맡고 계시니까 세운 4구역 어떤 곳이고 서울시는 여기에 어떻게 개발해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세운 4구역은 일단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네네. 저희는 세운 상가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운 상가로 기억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이게 벌써 1960년대에 개발된 겁니다. 국내 최초의 재개발 사업, 국내 최초의 주상 복합형 네. 세운 상가를 만들고 일대 전체가 상가가 건립되면서 상가군이 형성되죠. 예. 이게 과거에는 전기, 전자 등 이 도심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면서 화랑인 때가 있었는데 네. 이후에는 지역도 낙후되고 시간이 오래되면서 상권도 함께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이 일대를 재정비하면서 네. 종묘에서부터 남산에 이르는 푸른 녹지광장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주변 건물은 곤빌 개발해서 복합 이익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 바로 이 세운지구 전체 구상이고요. 네. 그 여러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가 세운 4 지역을 지금 주고 세운 4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가 높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아마 뭐 정부 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이제 그 뭐 고층 그 부분 같은데 높이 부분 같은데 높이 규제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라든지 교통 영향 같은 거는 최대한 고려했습니까? 그럼요. 이게 벌써 2004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한 20년 가까이 공전한 내용인데요. 예예. 왜 높이를 높게 지었는가? 예. 이 계획에 대한 핵심은 대규모 녹지축을 조성하는 그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예. 세운 상가 일대를 가보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그 그림들이 아마 상상이 되실 텐데요. 그렇죠. 예. 그 공간을 이른바 이제 높이 규제를 굉장히 낮게 설계하고 점일 개발, 이른바 건폐율을 굉장히 넓게 규정해서 녹지축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그 공간이 굉장히 닫힌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사업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녹지 축각 광장을 확보하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고밀 개발이 필요하게 될 텐데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와중에 그 앞에 있는 이 종묘와의 관계가 지금 핵심 이슈로 부각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높이를 좀 이게 뭐 어떻게 뭐 저렇게까지 높이냐 한 부분은 중간에 네.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와 어떤 고층 건물 고밀 개발과를 공존하기 위해서 그건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게 아니고 그냥 건물만 세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계획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 같네요. 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사업성이 나와야 그 일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텐데 네네. 사업성이 나오는 높이가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높이를 통해서 높이를 어느 정도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서 높이 기준을 올려주는 사업 이익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 이익의 기부 체납을 공원 형태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마 이 광화문 광장이 한 3배 정도에 달하는 녹지축 공간들이 네. 그 세운상가 일대에 조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김민석 총리 제가 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초고층 빌딩 들어서면 숨이 막힌다, 기가 눌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리적 거리상 충분히 떨어져 있다. 더구나 남산까지 녹지로 쭉 연결돼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 바로 코앞에 아주 고층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 사이에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까? 녹지 부분이 있고 그 고층 건물이 시작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약간 거리가 있나 보죠? 그럼요. 종묘에서 바라봤을 때 네. 기본적인 종묘의 정전이 있고 네. 또 그 앞쪽으로 진행되는 이 종묘를 감싸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을 지나서 우리가 네. 얘기하는 세운 4지구에 이르기까지 네. 한 전체적으로 치면 500m 정도의 거리가 500m.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꽤 긴 거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우리가 세계유산에 대한 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지역으로 이런 개발에 제한을 두는 구역을 네. 100m 이내를 설정합니다. 네네. 이제 100m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긴 공간에 여유 있게 훨씬 더 여유 있게 확보하게 되는 공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 쭉 나가다 보면 남산하고 녹지로 쭉 연결되는 아주 좋은 그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세운 4지역을 비롯한 세운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 전체 조감도를 보면 네. 아마 오늘 서울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검색하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종로 일대에서 청계천을 둘러싸고 있는 세운 4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저층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사업성도 확보가 안 되고 기부 채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녹지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빼곡하게 들어선 건축물 속에서 이른바 단절되는 느낌이 형성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고층으로 일부 용적률을 풀어주면서 네. 이 공원과 녹지를 기부 체납을 받게 되면 이게 바로 종묘 시작되는 일대에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긴 공간의 녹지축이 형성되면서 네. 이게 자연과 환경 또 역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그래요. 자, 오세훈 시장은 뭐 아주 뭐 원한다면 상세히 그 김민석 총리에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원한다면 공개 토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자,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 보시기에 김민석 총리가 공개 토론에 응할까요? 가능하다면 네. 총리께서도 좀 직접 종묘까지 가서 네. 그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로 이 사업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이런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서 언론의 비판까지 받는 네. 그런 상태로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국민 앞에서 왜 이 사업이 서울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중앙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께서 보기에는 이 사업이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지하게 어쨌든 토론에서 더 좋은 합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현재 종묘라고 하고 있는 세계유산의 세운 지역 4지구 개발뿐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개발이 네. 뭔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종묘라는 네. 세계 유산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밝히면서 지역 개발에 공존을 함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이 내용들을 진지하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게 된다면 네. 일방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법령을 정비해서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성 엄포, 협박 이런 내용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떤 정치 공방성의 공방보다는 진지하게 정말 이 문제를 개발과 보존이라는 큰 두 주제를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운 4구역 개발 문제 관련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대책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집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서울시인데 정작 집 지을 땅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그린벨트 같은 걸 풀거나 기존 낙후 지역 뭐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이런 건데 자 일단 지금의 어떤 서울시의 현안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지난 15 어떤 규제 대책이라고 할까요? 부동산 대책 내놨습니다. 네. 요거는 김병민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서울시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네네. 서울시 어떤 면에서요? 평가 이전에 예.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실제 시장의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민하거나 감안하지 않은 채 네. 과도한 규제 정책을 실행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점들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네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과연 서울의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는 목적 달성에도 부족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 일단 안정 급하다, 집값 잡는 게 급하다고 그런 부분을 일단 잡고 그다음에 추가 대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종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잡는데도 부정적일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예. 규제만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선례를 통해서 네. 많은 부분들이 입증된 얘기 때문에 네. 지난 97 대책에서 충분한 공급 물량이 얼만큼 이 정부에서 쏟아낼 수 있는가를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네. 국민들께서 바라보기에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보가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피부로 체감하면서 9월부터 네. 11월 대책까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값이 급등했거든요. 예. 여전히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대응 논리가 세워지기 전에 네.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역시 해법은 공급인데 그 공급을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공급이라는 게 말이 공급이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또 체감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신통기획이니 모아주택이니 해가지고 좀 빠르게 추진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그 신통기획 이런 건 뭔지. 예. 결국 주택 공급은 공공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네네. 그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을 얼만큼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가 네. 지원하고 도와주는가가 핵심일 텐데요. 네. 그러한 이 서울시의 기한들, 재건축, 재개발에 소요되는 기한을 평균 18.5년 정도 걸리던 기한을 네. 한 12.5년 정도로 단축시켜준 것이 신속 통합 기획의 핵심 요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그다음 민간에 계신 이 시민들이 토지주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전반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도와주는 모델을 신속 통합기획, 모아주택 같은 사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 부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 그 9월 달인가요? 그때 발표했던 공급 대책 공주도, 공공기관 주도로 한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가요?
그래서 민간에서 지난 고체 대책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과거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음.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 대장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했던 과정들을 비춰보면 이게 시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바꾸면서 법령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용적률에 조금 더 특혜를 주거나 네. 혜택을 주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그런 민간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급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일부 나왔던 얘기들이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뭔가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네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아실 거고요. 이런 공공개발로 주택을 실질적으로 시민 앞에 내어놓기까지 시간도 상당한 부분이 걸리는 만큼 네. 거기에 대한 그 선이 잡히는 체감이 없었던 거죠. 네. 최근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 단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떤 게 다른 게 있나요? 이게 이 얘기의 의미가 뭔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실제 서울시가 민간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거의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서울시 추진에 대한 발목 잡기만 없다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하는 거 놔두기만 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오히려 네. 이 부분을 가로막는 규제 장치, 그러니까 뭔가 장애물만 놓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네.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고 나니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거나 네. 실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일들 다 막았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일단 분담금을 낮춰주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돼서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또 테러도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민간의 공급들을 좀 저해하는 요소여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이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현재 국토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병민 부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존에 어쨌든 서울시는 신속 통합 기획해가지고 신통 기획해가지고 추진하던 이른바 뭐 어떻게 보면 속도전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뭐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네. 재건축을 진행하게 하는 거를 얼어붙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장의 목소리가 아마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어떤 뭐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뭐 강남 지역이 아닌 분들의 불만은 그럼 더 큽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규제 정책을 쓰겠다는 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쓰겠다는 건 네. 옳은 부동산에 대해서 응급 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도봉이나 노원이나 강북 지역 같은 곳들의 부동산 현장을 보게 되면 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했던 과거의 전고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고점 기준으로 보면 한참 밑에 미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예. 이제 좀 서울시의 빠른 강북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확보해서 한 단계 나아가려고 하는데 네. 오르지도 않은 부동산의 규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들끓고 있는 민심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역에서는 어쨌든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 집 문제만큼 우리가 또 시민들이 민감한 거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정부 서울시가 잘 이렇게 손을 잡고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여러 네. 가지 아주 비판적인 얘기들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국토부 장관을 아마 만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현장의 상황들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공급 대책 등에 대해서 빠르게 좀 협조하고 호흡하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동산 안정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조만간 만나서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얘기까지 이제 부동산 대책 얘기하고요. 좀 약간 주제를 바꿔볼게요, 부시장님. 정무부시장 맡고 계시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있을 때도 이제 오세훈 시장을 밀착 보좌를 하실 텐데 최근에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실패 TF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굳이 TF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지난 몇 달 동안 1일 오세훈이라고 할 정도로 네.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러고 있나요? 기억해 보시면 얼마 전까지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던 한강버스에 모든 총력과 화력을 기울여서 비판하다가 저희가 11월 1일부터 한강버스가 네. 운항 재개를 해서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민주당이 비판하는 모습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잘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흠집내기성 성격이 강하다. 그때 했던 그 화력들을 다시 걷어들여서 지금은 이 종묘 논쟁에 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방식으로 광역단체장에 대한 흠집내기, 끌어내리기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정책적인 대안과 토론으로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들은 뒷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할 거면 서울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TF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민주당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그 시민들께 더 나은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만 끌어내리는 막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면 실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혀서 뭔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굉장히 오래된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약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오세훈 시장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세훈 시정 실패 TF가 아니라 서울시 미래발전 TF를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여당은 이른바 명태균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 시장과 명태균 씨 대질 조사 8시간 동안 특검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 시장 잘 소명했다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핵심은 2021년 4.7 보궐선거 때 뭔가 그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받고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대납했는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법틀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여론조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뭔가 이 대납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장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다 했고 본인이 쓰던 8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쓰던 모든 역사가 담긴 핸드폰을 다 제출했습니다. 포렌식을 했고요. 명태균 씨가 쓰고 있는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것도 전부 포렌식을 아마 했을 텐데 여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간에 이런 명태균 씨의 말만 있는 내용들이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주장과 굉장히 허언을 많이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입증하지 못한 현재 상황 속에서 특검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야,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화가 한 최소한 2세대 이상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세대예요? 한 대요, 한 대. 딱 한 대예요? 핸드폰이? 8대는 그동안 쭉 썼던 핸드폰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내가 찜찜한 게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전화가 길에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그걸 다 준 겁니다. 아, 그냥 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신이 상당히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여튼 서울시장의 전화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사람들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오 시장은 그 수사당국에 자신 있게 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벌써 1년 정도가 된 사안이고요. 빠르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겠죠? 시장께서 직접 본인 입으로 이제 출마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직 뭐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그럴 가능성 높다고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서울시에서 뿌려놓은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같은 중장기적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서울시정에 대한 일 욕심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인 만큼 또 더 나은 시정을 위한 그런 꿈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제 가까운 사이잖아요.
향후 예. 지방선거에서 연대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지금 순간에서 이렇게 딱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있게 만들었던 4.7 보궐선거의 핵심 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준석 당시 그 청년 정책과 SNS 등을 총괄하면서 네. 활력을 불어넣어줬던 이준석 당시 대표가 생각이 나요. 예. 그걸 같이 지향하는 바 또 같이 꿈꾸는 정치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유사한 만큼 내년도 지방선거를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네. 여기서 공통점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관련되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 열리는데 역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서울시장 선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물론 모든 자치단체장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뭐 정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이목이 쏠리는데 어떤 인물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시민들께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일한 지가 한 15개월 정도가 됐는데 1년 3개월 되셨군요. 예. 서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돌아가는 시행정은 쉽게 네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고 예. 그 안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만큼 본인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서울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분이 서울시장을 맡는 게 온당하다 생각되는데 그런 비전을 어떻게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10년 뒤, 20년 뒤 미래 비전 설계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서울시 정무 부시장이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